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거시경제학에서 얘기를 하는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제 크게 경제학에서는 저희가 보통 크게 이제 미시경제학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 이렇게 분야를 나누고요. 미시경제학은 보통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보통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통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라고 하면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그리고 정부가 있겠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보더라도 어떤 하나의 시장에 대해서 보통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과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생산자들이 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균형이 어떻게 된다. 혹은 컴퓨터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균형이 성립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개별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미시경제학이고요. 거시경제학은 이런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이제 모두 합해 놓으면 어떤 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과 시장과 뭐 바나나 시장은 보통 따로 보는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모든 시장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게 되면 미시경제학에서는 저희가 사과 가격 그리고 바나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나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모든 시장들을 한꺼번에 보니까 사과 가격, 바나나 가격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가격 수준 혹은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사과 시장에서 뭐 얼마나 생산이 되느냐, 뭐 바나나 시장에서는 얼마나 생산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모든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모두 합해서 이 모두 전체 생산량이 뭐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 국가 전체 생산량 GD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시경제학이 개별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하면 거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과 행동들이 모아지면 한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한 국가 차원에서 그러한 결과들이 나오면 그러면 각 국가들 간에는 뭐 어떻게 차이가 나고 변해 가는지 이러한 좀 더 큰 차원에서의 담론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거시경제학 부분에서는 잘 아시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물가라든가 GDP라든가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혹은 뭐 금리라든가 이렇게 보통 신문에서 많이 이제 보시고 익숙하신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 거시경제학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받아들이기를 편해하시고 미시경제학 부분은 사실 잘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보통 얘기들을 하는 그러한 다양한 개념들을 저희가 그래프들과 함께 좀 보시면서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GDP는 이제 국내 총생산이죠.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저희가 이제 GDP, 국내 총생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재 가격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최종 재화입니다.
그 중간재 가격을 제외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중간재 가격도 저희가 국내 총생산에 이제 집어넣게 되면 계속해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중간재 가격은 보통 제외를 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재화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계산을 한 것이 이제 GDP 국내 총생산이 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은 이제 보통 뭐 Y라고 표시를 이제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Y라고 보통 표시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이제 우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제 소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는 일단 1차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데 쓰이겠죠. 그리고 투자하는 데 이제 쓰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이제 정부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은 이제 정부가 소비한 거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도 남으면 그 나머지는 이제 수출을 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항목은 이제 순수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출이라는 거는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입이 되는 거는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출되는 이제 순수출 부분만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된 것 중에 이제 소비되지 않고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걸 저희가 수입해온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결국 다 합쳐서 이제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이제 수출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순수출 부분이 또 이제 국내 총 생산의 이제 나머지 한 부분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 서비스는 이제 결국 이 4가지 항목 중 하나로 소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에 의해서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거나 정부에서 소비를 하는 즉 정부 지출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으면 이제 해외에서 소비되는 즉 순수출로 이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 생산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보통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고 이제 통계청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전부 이제 통계청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통계청에 가시면 이제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통계청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 생산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꾸준히 계속 증가해오고 있는 추세고요. 올해는 이제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국내 총 생산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국내 총 생산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국제 비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재미있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국내 각국의 GDP들이 있겠죠. 그래서 각국의 GDP들을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에서는 왼쪽 이제 이 그림에서는 한국 GDP를 이렇게 이 사각형 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일본은 3.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가 이 한국 사각형 넓이의 3배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이제 일본 GDP가 한국 GDP의 3배인데요.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일본이 한국보다 GDP가 3배가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국에 비하면 이제 일본은 이제 한국 GDP의 3배 정도 되고요. 중국은 이제 사각형의 넓이가 훨씬 크죠. 그래서 한 7.5배 정도. 미국이 제일 크죠. 미국은 한국 GDP의 이제 12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 GDP를 합한 것보다도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중국, 일본, 인도에 이제 한국 정도 합하면 이제 미국 GDP 정도가 되겠습니다. 브라질은 이제 한국 GDP의 한 1.3배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요. 캐나다가 저희 한국하고 이제 비슷한 정도. 독일은 이제 2배가 넘고요. 영국도 한 1.6배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이제 GDP가 작은 국가들은 이제 뭐 오스트레일리아 정도,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저희보다 약간 적죠. 한 80% 정도. 터키는 한국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요. 스페인, 이제 유럽 국가들,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국보다는 GDP가 좀 적은 이제 국가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는 이제 시장 규모라고 이제 뭐 이제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는지 이제 그날의 어떤 생산력을 보여주는 지표니까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굉장히 그래도 상위권의 생산력이란 측면에서는 상위권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도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GDP가 계속 이제 좀 증가해오는 그런 추세였고요. 이제 다른 국가들은 뭐 꼭 그렇진 않고요.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이제 조금씩이나마 이제 계속 GDP가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성장해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게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 꼭 일반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과 중국을 넣으면 이제 뭐 그래프가 또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 한국에 비하면 이제 경제 규모가 이제 굉장히 큰 나라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GDP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속도로 최근에 증가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GDP 증가율이 이제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각국들이 최근에 이제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러한 GDP 성장률이 조금씩 더 이제 둔화되고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그래서 이제 GDP가 줄어드는 그런 국가들이 향후 굉장히 많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자료들은 이제 각국의 이제 총 생산량을 본 거고요. 자, 그러나 이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총생산이 많은 이유가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하고 그래서 1인당 GDP로 이제 각국의 어떤 뭐 생산력이라고 할지 그리고 어떤 이 각국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1인당 GDP로 보면 또 굉장히 다른 그림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GDP로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소위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많이 나오죠. 뭐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이 사실 시장 규모가 작으니까 GDP로 보면 이제 뭐 아주 크지는 않은데 1인당 GDP로 보면 이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이 1이면 스위스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한국이 한 2.5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2.5배,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다 이제 2배를 훨씬 넘는, 이제 한국에 비해서 2배가 훨씬 넘는 이제 1인당 GDP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럽 국가들, 이제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1인당 GDP가 굉장히 높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오히려 뭐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같은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을 무시할 수 없는지,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왜 삶의 질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지를 이러한 수치를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1인당 GDP로 보면 이제 한국보다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도 1인당 GDP로 보면 이제 한국이 한 1.7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 비교를 할 때 이제 뭐 GDP로 순수한 GDP의 양으로 이제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1인당 GDP로 계산을 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인당 GDP도 좀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해오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인당 GDP가 증가하는 것이 꼭 뭐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1인당 GDP가 줄어드는 국가들도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국제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 사진인데요. 자, 이제 이 GDP의 수준에 따라서 특히 뭐 1인당 GDP 수준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GDP 수준 혹은 이제 삶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네 단계로 국가들을 좀 구분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표, 이 그래프 그림은 사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림이고요. 그래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있고요. 그래서 레벨 1은 이제 1인당 GDP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레벨 4의 경우는 이제 1인당 GDP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들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레벨 2에 속한 레벨 2에 속한 국가의 국민들의 숫자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람 숫자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이제 지금 여기는 레벨 2에는 사람 인형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레벨 1에 속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레벨 2에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3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벨 3에는 요 정도, 이제 레벨 4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레벨 1 국가에 사는 사람들과 이제 숫자가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벨 1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 이동 수단이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걸어 다니는데 이제 레벨 2 정도 되면 이제 자전거, 레벨 3 정도 되면 오토바이, 레벨 4 정도 되면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인당 GDP 수준에 따라서 이제 사실 사람들의 역량 상태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르고 이제 집안 뭐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바닥에 자는 사람들도 있지만 레벨 4 같은 경우는 이제 침대에서, 그것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침대에서 살죠. 그리고 사실 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수도가 나오지 않는 지역은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는 이제 레벨 1과 레벨 2를 합하면 이제 전 세계 인구 한 절반 정도 되는데요. 이제 전 세계 인구 절반 정도는 사실 이제 수도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 수준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인당 GDP가, 그래서 이제 1인당 GDP죠. 인구. 그래서 어떻게 하면 1인당 GDP를 이제 높일 수 있을까? 즉 이제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 각 국가들의 뭐 굉장히
참 아주 중요한 국가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레벨 1과 레벨 2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자료인데요. 그래서 2017년과 2040년에 이제 2017년과 2040년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인구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소득 수준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고요. 그래서 2017년에서 2040년으로 이렇게 시간이 뭐 한 20년 남짓 지나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빨간색이 사람 인형 하나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이제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시면 자, 레벨 1에 보면 이렇게 빨간 블록이 4개가 있었는데 2040년이 되면 이 빨간 블록이 하나밖에 남지가 않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 레벨 1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향후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아시아 지역에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향후 20년 동안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빈곤한 상황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벨 2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레벨 3 그리고 레벨 4 수준으로 이제 1인당 GDP 증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대폭 개선이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주 그리고 유럽은 이제 인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고,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늘어날 걸로 보이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성장이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가장 큰 고민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인구는 늘어나는데 이제 레벨 1과 레벨 2에 있는 인구가 이제 그렇게 많이 개선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래서 다소 좀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담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GDP가 늘어나고, 특히 이제 1인당 GDP가 늘어나는 그러한 경제 성장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좀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은 보통 자본 투입량이 늘어나면 이제 생산이 늘어나겠죠?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도 생산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최근에 더욱더 두각이 되고 있는 생산 요소인 이제 기술 수준이 늘어나면 생산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보통 경제 성장은 생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결국 자본 투입량이 늘거나 노동 투입량이 늘거나 아니면 기술 투입량이 는다는 거는 이제 기술이 더 진보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본 투입량을 늘린다, 즉 이제 물적 자본의 양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노동 투입량을 늘리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보다 많은 사람을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인적 자본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사람을 더 많이 써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숙련된 노동을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본의 양을 높이는, 즉 사람들의 숙련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생산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이 기술 진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원래는 이제 성장하는데 물적 자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는 이제 인적 자본이 중요하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기술 진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도 사실 굉장히 부침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경제 성장을 하려면 옛날에는 이제 물적 자본의 투입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물적 자본을 투입하려면 이제 결국 저축이 필요하겠죠. 저축 투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물적 자본의 투입이 중요하니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저축을 많이 하고 또 저축된 돈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장려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점차 이제 저축보다는 사람들의 소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중에는 이제 국내 투자도 있지만 뭐 해외 투자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해외 투자 같은 것도 장려하고 그리고 20세기 후반 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적 자본이 중요해지니까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인적 자본이 중요해지다 보니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개도국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레벨 1과 레벨 2 상황에 있는 이제 국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가 사실 안 좋으면 사실 뭐 생산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한다라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레벨 1과 레벨 2에 있는 이제 개도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영양 상태의 증진 같은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려면 사실 뭐 재산권이라든가 정치적 안정 같은 것이 필수겠죠. 뭐 재산권 제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뭐 사실 지키기 힘들면 사람들이 열심히 뭐 일할 의욕이 없겠죠. 정치적 안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제도의 확충, 완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한 R&D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정부 정책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서 사실 18세기, 19세기에는 이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그 GDP 증가를 위해선 사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생산량이 자동으로 늘고 소비량도 자동으로 느니까요. GDP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18세기, 19세기, 한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각 국가의 인구는 자연스럽게 증가해오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큰 얘기가 없었는데 21세기 들어서면서 사실 이 인구라는 것이 이제 경제 성장에서 이제 사실 굉장히 큰 토픽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추세니까요.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그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면 이제 그 국가의 시장이 줄어드는 거고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사실 경제 성장이라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어떤 각 국가마다 고령화를 좀 어떻게든 늦추고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러한 정부 정책들이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자, 한국 인구가 요 정도면 중국 인구는 이제 한국 인구보다 뭐
훨씬 많죠. 그래서 27배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구 차이를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이제 시장의 규모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인구 차이라는 것이 사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 사실 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서 뭐 다양한 다른 국가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가 특별히 관심을 또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인구 사이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인도는 중국과 거의 비슷한 인구 대국이고요. 한국에 비하면 사실 인구가 26배나 많으니까요. 이제 이 광대한 시장에 사실 누가 액세스할 수 있느냐가 향후 각국 경제 성장에 아주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그리고 동남아시아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실 동남아시아에 뭐 한국보다 뭐 훨씬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이제 인구가 2배나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구들을 이제 인구 국제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저희가 앞으로 한국이 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나라들과 더 이제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하는지 이제 그러한 대한 정보를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실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는 등 아주 뭐 암울한 전망들을 요즘에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이 인구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죠. 근데 앞으로 뭐 한 뭐 몇십 년 후, 그래서 한 4, 50년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신생아 그리고 유소년층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고령층이 대폭 늘어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인구 구조가 바뀌면,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많고 젊은 사람이 적은 구조로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되면 사실 이 정부 정책을 사용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세금을 걷어서 이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사실 정부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보통 소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요. 이제 국내 소비 시장도 위축되고 소비 여력도 줄어들고, 그러면 사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심각하게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계 전체 인구 구조를 보시면 사실 각 국가들의 차이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계 전체 인구 구조를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국가들의 인구 구조가 향후 어떻게 변해 나갈지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향후 경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간단하게 뭐 비교를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가 이미 심각하게 진행이 된 상태라서 보시면 사실 고령 인구에 비해서 유소년 인구가 너무 적은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한 자녀 낳기 운동의 여파가 굉장히 커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유소년층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 중국도 이 인구 구조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전망이 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중국의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인구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남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유소년층이 굉장히 옅은 상황이고요. 자, 이 미국의 힘을 이 구조를 보시면 사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고령화가 좀 진행은 되긴 했지만 이제 앞에 그래프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 훨씬 더디죠. 그래서 유소년층이나 이제 나이 많은 이제 노년층을 비교를 해보시면 뭐 사실 앞에 그래프 특히 남유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층이 아무래도 훨씬 많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소비 시장의 규모와 그 힘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미국을 이제 좀 탄탄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나 앞에서 보신 이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도 알 수가 있죠. 자, 인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사실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사실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도라든가 남아프리카라든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래서 이렇게 젊은 인구들이 많은 이러한 국가들과 저희가 사실 향후 파트너십을 좀 밀접하게 잘 맺어야 저희들이 이제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경제 성장에 있어서 저희가 좀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구 구조라는 것이 그래서 최근 경제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그리고 사실 뭐 많은 분야들에서 이 인구 구조라는 것이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한 토픽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GDP 그리고 1인당 GDP에 대해서 자료를 봤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이제 이 돈이 많으면 이제 행복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GDP가 높은 국가들 혹은 뭐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삶의 만족도도 높을 거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꼭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뭐 그렇지만은 않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왼쪽에서 보시는 이 세계 지도 그림에서는 진한 색깔이 이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단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1인당 GDP도 높고 삶의 만족도도 높은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 이제 사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좀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GDP라든가 이제 1인당 GDP로 보면 순위가 좀 높은 수준인데 삶의 만족도로 보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GDP와 삶의 만족도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뭐 삶의 만족도라는 것을 GDP로 측정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얘기서부터 우리가 GDP를 높이는 것이 사실 각국의 중요한 정부 정책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과연 뭐 옳은 목표인가 라는 얘기들도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라는 것은 사실 뭐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가 되어 많이 얘기하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뭐 요즘에는 이런 삶의 만족도에 대한 디스커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 GDP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명목 GDP를 많이들 계산을 하는데요. 자, 근데 명목 GDP를 계산을 하다 보면 이 가격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GDP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실질 GDP를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명목 GDP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실 때 자, 해당 연도에 얼마나 생산이 되었는지를 해당 연도의 가격을 곱해서 이 명목 GDP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0개가 생산이 되었고 각각 20원이면 이제 200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명목 GDP를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4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생산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증가했으면 그러면 GDP가 400이 되겠죠? 즉 가격이 증가했더니 GDP가 증가한 걸로 잡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생산은 그대로인데 가격만 증가했을 뿐인데 GDP가 증가해서 마치 해당 국가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러한 착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 GDP를 많이들 계산을 하고 비교를 합니다. 실질 GDP를 계산할 때는 자, 해당 연도의 생산량의 기준 연도 가격을 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 예를 들어 2010년도 GDP를 자, 2010년도가 기준 연도다라고 하면 이때 GDP는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면요. 2010년도 생산에다가 2010년도 가격을 곱합니다. 근데 2018년도 GDP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2018년도 생산량에다가 2010년도 가격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즉 기준 연도의 가격을 계속 쓰는 거죠. 즉 그래서 지금 가격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2010년도와 2018년 사이에 GDP, 실질 GDP가 증가했다면 그거는 순전히 생산이 증가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 GDP를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 가격은 고정이니까 순전히 얼마나 더 생산이 많이 되었는지를 가지고 GDP 증가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질 변수를 활용을 하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GDP가 과대 계상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저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게 가격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계산을 할 때 결국 뭐가 다르냐 하면 가격만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을 봄으로 인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똑같으면 사실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말이 되겠고요.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더 높아졌느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증가했냐, 즉 이제 물가가 얼마나 전반적으로 상승했는지를 저희가 GDP 디플레이터, 즉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비율을 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터키,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도 사실 경제 성장률이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제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국제 비교를 하면, 그리고 아까 저희가 앞에서 이제 물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을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GDP 외에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경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을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해당 국가의 물가가 얼마나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 GDP 디플레이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물가 지수들이 계산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수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전반적인 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계산을 하는 이제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 이제 실질 GDP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자율이 있죠. 이래서 은행에 이제 돈을 맡기면 예를 들어서 뭐 2%의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이게 명목 이자율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실질 이자율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기면 1년 후에 2%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1년 후에 물가가 3%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물가가 상승을 했다는 거는 똑같은 돈으로 이제는 더 적은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100원 하던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200원이 되었으면 내가 예전에 100원을 갖고 있었으면은 해당 상품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더 이상 못 사는 거니까요.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명목 이자율이 2%일 때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1년 후에 찾으면 오히려 이제 내가 받은 돈의 가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가 상승률 생각을 안 하면 이자율만 생각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원래 100원이었는데 이제 2% 이자를 더하면 이제 102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 이 물가가 3%가 늘어났으면 100원이 102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제가 살 수 있는 상품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질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명목 이자율에 물가 상승률을 빼면 저희가 이제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찾았을 때 실제로 내가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고 그거를 저희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뺀 부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사실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조금씩 상승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통계청 자료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물가가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선진국들에서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사실 훨씬 더 하락폭이 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거시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변수 중에 하나가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이제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계산을 하면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값인데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실업률이 0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뭐 0이 될 수는 없고요. 이제 이직자들 같은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2019년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였는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씩 높아져서 4%를 상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이제 실업률인데 이제 청년 실업률들을 또 따로 빼서 보면 이제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제 최근 데이터 보시면 이제 사실 10%가 넘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는 것이 사실 뭐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업률과 더불어서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것도 이제 사실 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거의 36%가 넘는, 그래서 이제 IMF 이후로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씩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사실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좋은 현상으로 보는 경제학자도 있고요.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나쁜 현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이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그 효과들,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들에 대해서 경제학에서 여전히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이고요. 자, 한국의 실업률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한국이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이 뭐 17.2%나 되고요. 이탈리아, 터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사실 뭐 실업률이 높아서 사실 뭐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핀란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국가들은 사실 선진국이고,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은 특히나 이제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높지만 뭐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실업률의 어떤 압박 같은 것은 뭐 사실 크게 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국가들 보시면 사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좀 비교적 뭐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도 뭐 실업률이 아직까지는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이제 스페인 자료인데요. 스페인은 이제 실업률이 이제 조금씩 그래도 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2013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의 실업률이 사실 뭐 거의 뭐 25%, 26%까지 육박을 했으니까요. 전인 뭐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이제 실업이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공공복지 지출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복지 지출, 이제 정부 재정 지출에서 이제 공공복지에 지출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상위권 국가들은 이제 복지 혜택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이제 주로 유럽 국가들이죠. 이제 국가들이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복지 예산들도 많고, 그래서 정부 지출에서 이 공공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 공공복지 지출의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터키, 칠레, 뭐 멕시코하고 비슷한 수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복지 지출은 뭐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뭐 크게 변하지는 않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추세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공공복지 지출이 그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들에서 공공복지 지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사실 세금을 또 많이 걷어야겠죠. 그래서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 지출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세금도 많이 걷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고 복지 지출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이죠. 거기에 반해서 한국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금도 좀 전반적으로 적게 걷고 그 대신에 이제 복지 지출도 좀 적고, 그래서 한국은 저부담 저지출, 이제 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담 고지출. 이제 그래서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조세 부담률이 엄청난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에는 사실 이제 이 수출이나 수입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이 적으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국가들, 이제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한국, 핀란드 같은 경우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굉장히 큰 국가들이죠. 그래서 그만큼 대외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각국 무역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 초강대국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즉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환경이 변해도 사실 뭐 크게 영향을 이제 받는 영향이 한국이나 이제 이렇게 수출 위주로 성장을 해온 국가들에 비하면 사실 대외 환경 변화의 영향을 훨씬 덜 받는 상황이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특히나 일본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수출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급속히 성장해온 국가 중에 하나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서 이제 내수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제 앞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좀 비슷하구나 하는 것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경상수지 관련된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이제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이제 나라들이고요. 파란색이 진할수록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런 이 미중 이 무역 요즘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그림만 보시더라도 이게 이 무역 전쟁이 참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적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를 아주 많이 보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 최근에 압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흑자를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에서는 이제 독일이 유럽을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점차 경제 성장이 잘 되지 않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각국이 이제 경제 정책을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런 각국 간의 이런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무역 전쟁 같은 것이 앞으로도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보유액 같은 것도 이제 사실 거시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보는 아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예전에 IMF 사태 때 이제 사실 외환 보유액이 적어서 사실 크게 낭패를 본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후에 한국은 외환 보유액을 많이 꾸준히 늘려왔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이 외환 보유액이 굉장히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 비하면 여전히 적긴 하지만요. 이제 중국은 한국보다 외환 보유액이 8배 많고 일본 같은 경우도 3배 이상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외환 보유액이 현재는 한국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액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환 보유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하면 이제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걸 통해서 자연히 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중앙은행이 이제 향후 어떤 사태가 또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차원에서 외환 보유액을 또 꾸준히 늘리고 있는 측면도 있다 보니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해서 거시경제학에서 좀 주로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이제 통계청 자료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학 관련 이 변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GDP라든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외환 보유액 실업률 이러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살펴보는 이러한 중요한 변수들은 이제 나중에 거시경제학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또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중요한 거시경제학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